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월드, 시집살이 사연들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시집살이 참 거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 유언장을 보고는 모든 시어머니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시집살이 시키는 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의 유언장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의 집안은 아들 부자로도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제 나이 이제 60일.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적 나이가 82세였으니 엄청 젊은 나이부터 결혼 생활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성격이 억척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조금 서글프게도 그런 부분들을 장남인 저희 남편이 물려받았죠. 그래서 저는 첫째가 결혼할 때까지도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남편과의 사이가 별로였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주변에서도 잘 산다 말할 정도로 좋았고 아이가 삐뚤어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시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댁의 제사였어요. 시어머니가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제사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면서 그 큰 손으로 매번 엄청난 양의 음식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 말고도 동서들도 같이 제사 음식을 도와서 했죠. 너희들은 제사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내가 이래서 너희 믿고 제사 맡기겠니? 아휴 속 터져. 이런 것들도 내가 며느리라고 데리고 살다니. 어머님 아무래도 어머님 솜씨가 워낙 좋아서 저희가 따라잡기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매번 그렇게 변명이 많아? 저기 큰애 반만 좀 닮아봐라. 똑같이 나한테 배웠는데 어찌 이리 차이가 나? 큰형님은 저희보다 아무래도 더 오래 배우셨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봐주세요. 네? 시어머니에겐 저희들이 하는 제사 준비는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동서들이랑 저 이렇게 있으면 조금이나마 오래된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죠. 그렇다고 아예 편의를 봐주시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시댁 제사가 종갓집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일거리들이 제사 때마다 쌓여 있었거든요. 이따금 시어머니의 말에 한 번씩 토를 달곤 했지만 저도 그렇고 동서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아무 말 없이 무뚝뚝하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다름 아닌 시댁의 재산 때문이었어요. 제 시댁은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 해도 적지 않았거든요. 남편이나 시동생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집에서는 먹기 힘들었다거나 보기 힘들었다는 거 웬만하면 다 누리고 살았다 그러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서 크게 지원해 준 건 없지만 그래도 배를 골고 산 적은 없고요. 하지만 약간 사는 집들은 다 그런 걸까요? 남편이나 시동생들이나 전부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막 결혼했을 무렵에는 이 집안은 왜 이리 삭막하지 않은 생각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들도 그렇고 제 부모님 눈에 한번 들어서 재산 좀 챙겨보겠다 아내들 시켜서 시어머니 마음 잡으라 한 거죠. 그래서 일하느라 바쁘고 시댁 살림하느라 바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바쁘고 저는 정말 일밖에 모르고 산 느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하는 것 같고 저만 쏙 빼고 둘이서 만나서 차 한잔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뭔데 서운했어요. 같은 집안 며느리면서 저만 쏙 빼고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죠. 동서들 요즘 이상하게 나만 따돌린다. 나 정말 섭섭해. 이러기 있어? 요즘 들어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 말에도 몇 번씩 빼고 말이야. 저번에 어머님이 동서들 요즘 왜 이러냐고 나한테 그랬다니까. 어머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언제 형님 빼고 놀았다고 그래요.
형님도 알다시피 저희 남편이고 작은 동서 남편이고 사업 때문에 집안이 바빠서 말이죠. 저희가 직접 어머님한테 전화했는데 혹시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래요. 형님 빼고 만난 게 아니라 저희가 워낙 결이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같은 백씨 집안 며느리인 게 어디 가나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말로는 시동생들이 하는 사업 때문에 둘이서 자주 만난다고 했다는데 동서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은 편치 않았죠. 이런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듯이 동서들은 갑자기 시댁 행사를 마다하고 저에게 일을 미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도 했죠. 하지만 요리조리 어떻게든 쏙 빠져나가는 동서들 때문에 일폭탄은 저만의 몫이었어요. 하루는 그런 불편한 마음에 첫째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동서, 아무리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쁘다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번에 했던 큰 제사에는 왜 안 왔어? 어머님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네? 이상하네요. 저는 어머님한테 전화로 이번 제사는 못 간다 말씀드렸는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그 일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는 중이라 이때 거래처들 바짝 잡아놔야 하거든요. 작은 동서한테도 말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걸 지금 몇 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으면 나한테 직접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했어야 하는 거잖아. 이건 우리 사이에 너무 예의가 없는 행동 아니야? 무슨 이런 일로 예의까지야. 알았어요. 형님이 그렇게 속상하셨다면 제가 다음부터는 전화나 연락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됐죠? 첫째 동서가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나오는 첫째 동서의 행동에 황당했죠. 제가 뭐 이 집안 첫째 며느리라 군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동서들의 태도에 괘씸함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첫째 동서와 그런 일이 있고는 나머지 동서들과도 좀 대면대면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들은 제가 그러거나 말았거나 신경도 안 쓰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죠. 그때 그런 저를 달래준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 예전에는 매일같이 놀러 다니면서 그러더니 요즘은 애들이랑 같이 다니지도 않나 보지? 아니에요. 동서들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렇죠. 참, 저번에 첫째 동서 제사 안 온다는 소식 어머님 미리 들으셨다면서요. 그것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 아주 어이가 없구나. 이 집 며느리로 산 게 벌써 몇 년이나 흘렀는데 넌 아직도 그것들 성격을 그렇게 모르니? 왜 매번 모질이처럼 당하고만 살아? 처음에는 그저 제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다. 이렇게 훈계를 듣고만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울컥울컥 속에서 한 번씩 아니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죠. 꼴에 자존심은 있었으니 말이에요. 너는 성격이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집안 큰 며느리라는 애가 그렇게 강단이 없어서야. 네 동서들 하나 휘어잡지도 못하고 어디 내가 도와주랴? 너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이 시어미가 한 손 거들어 주마. 어머님도 참 뭘 휘어잡고 살겠어요. 요즘 같은 때 그냥 지금 서로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겠죠. 어머님도 서방님도 사업하는 거 아시잖아요. 옆에서 뒷바라지에 다들 힘들다 곡소리 하는데 그나마 시간 있는 저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넌 항상 너 희생할 생각만 하는구나. 그것들이 사업을 잘도 해먹겠다. 내 자식들이지만 늘 나나 죽은 네 시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돈만 달라던 녀석들인데 무슨 사업머리가 있다고. 그나마 내가 너 있어서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해. 그렇게 멍청이 당하고만 있지 말고. 투덜투덜 둘째 막내 시동생은 근성이 없다며 자신들은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어쩌다 저런 놈들이 됐냐며 한탄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남기셨죠. 돈 많아봤자 다 소용이 없더라. 나도 이제 내 앞가림만 잘하고 살려고. 내년부터는 제사도 딱 너희 시아비 제사만 지내려고 한다. 명절 2번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잘 살려고 조상들한테 빌었던 건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그런데 저는 저를 위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에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집안 대소사를 금세 바꾸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제사를 부질없는 것이라니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욱 시어머니 얼굴을 많이 뵈러 갔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뭘 그렇게 엄마한테 매번 다녀온단 말해? 이런 말을 할 정도로요. 제 예감이 틀렸으면 좋을 텐데 꼭 이런 나쁜 예감은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을 방문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늘 집에 계시던 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초인종을 울렸지만 10분이 되도록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콩닥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을 여는 사람을 불러 시댁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거기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란 마음에 어머님! 하고 달려가서 어떤 정신으로 119에 전화하고 응급실로 모셔갔는지. 정신이 없어서 동서나 다른 시댁 식구들에겐 알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남편만 불렀네요.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온 남편은 제 대신 입원 수속 과정과 어머님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고 저는 멍하니 병실에 남은 어머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미처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동서 내외들이 찾아온 게 말이에요. 그래도 남자라고 저보다 이성 빠르게 부여잡고 그새 남편이 동생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형님, 어머님 쓰러지셨다고요? 어쩌다가 그러셨대? 뭐 검사 결과 나온 건 있어요? 아주버님한테 간단하게 듣긴 했는데 일단 입원은 해야 한다면서요. 그이가 그래? 나 지금 너무 놀라서 아까부터 계속 어머님 곁에 있었어. 지금은 그이가 결과 들으러 의사한테 갔고 나는 손발이 덜덜 떨려서 같이 못 갔지. 처음에 거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님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대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싶더라. 에휴, 형님도 정말 호들갑이 심하시네. 어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요? 그래서 어머님 병명은 뭐라고 해요? 급하게 왔어도 의사가 진단은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링거 이런 것들도 걸려있는 걸 보니 제일 먼저 발견했던 형님이라면 간단하게나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와는 달리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나오는 동서들의 행동에 당신은 수상함도 못 느꼈어요. 처음으로 쓰러진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란 마음 진정시키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일단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당이 좀 있으셨잖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정밀검진 들어간 거고. 몇 가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돼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당장 나오는 것들만 봐도 대충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있다 하니까 지금 남편이 그거 들으러 갔어. 형님이요? 그나마 형수님 요즘 엄마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면서요. 뭐 들은 얘기는 없어요? 어디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형수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좀 두문볼 줄했잖아요. 어머님이요? 무슨 얘기 말씀이세요? 들은 거라면 얼마 전에 갑자기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니 이제 제사 좀 줄이자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따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 거 말고는 하나도 없단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형님이랑 같이 결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도 자식인데 일단 무슨 증상인지 알고는 있어야죠. 전 이 상황에 대해 조금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가 쓰러져서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들 눈에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은커녕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둘째 시동생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상태를 듣겠다는 것도 제 눈에는 그냥 형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족의 수상한 행동이 어쩌면 돈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건 시어머니가 깨어나고 난 뒤부터였어요. 왜들 그렇게 서 있어? 뭐 사람 쓰러진 거 구경하러 왔니? 오라고 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오질 않더니. 저런 것들도 내가 자식이라고 낳고 살았지. 어떻게 내 자식들보다 남의 자식이 나를 더 챙겨? 그 며느리가 내 집에 안 왔으면 나 그렇게 갔을 텐데 너흰 그게 더 좋지?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어느 자식이 엄마 죽는 거 가지고 좋다 말다 말을 해. 그리고 자식들이 돈 버느라 바쁜 거면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지. 우리들이 오직 엄마한테 잘해주겠어? 그나저나 이번엔 천만 다행이래. 엄마 말대로 형수님 아니었으면 엄마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다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형수한테 이 어미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했고 어쩜 같은 핏줄보다 며느리가 나한테 더 잘하냐. 너희들이 시뻘겋게 두 눈 뜨고 지키던 내 재산 포기한 모양이지? 이전까지는 너희 마누라도 시켜서 갖은 고생을 다 시키더니만. 우리가 무슨 마누라를 시켜서 그랬다고. 어머님도 참 말을 이상하게 하네. 그리고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참나. 우리도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에요. 언제까지고 엄마가 우리한테 사업자금 못 대준다는 것도 다 알아. 그래도 자식으로서 의리로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내가 너희 생각 모를 줄 알았냐? 너희들한테 내가 내 재산 얼마 있는지 공개했다가 다 뜯어먹히려고? 아, 그래. 이 기회에 내 재산 얼마 있는지 다 말아마. 집에 현금으로 300억 만드느라 이 지경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까맣게 몰랐지? 동서내외고 저희 부부고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랐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건물 하나랑 재산 일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신지 몰랐고 큰 씀씀이 하나 없이 살아왔던 시어머니였기에 그냥 대충 재산 받을 정도나 있겠거니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큰 돈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뭐? 300억? 엄마, 그렇게 큰 돈이 있었으면 우리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줬어야지. 매번 찾아갈 때마다 돈 없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지금 우리 사정 급하니까 빨리 돈 좀 줘요. 세상에, 어떤 천치가 자기 등한시하는 자식한테 돈을 냈다 갖다 바쳐?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자식들은 잘 키웠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호랑이 자식들을 키웠구만. 그래. 너희가 벌린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이 엄마 도움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엄마도 매번 장난만 중요하지. 그러니까 형님한테만 자꾸 돈 주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장남이라고 편애했던 사람이라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지. 너희가 이런 반응인데 내가 뭐하러 너희한테 돈을 줘. 어림도 없지. 시모의 말에 씩씩거리며 득달같이 달려들던 시동생들을 말린 사람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시댁에서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람의 도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내 녀석만 결혼하면 애들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저희 두 사람 노후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였거든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 안 해? 방금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신 분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그게 자식으로서 할 짓이야? 형님은 모르지? 본인이 장남이라서 얼마나 대우받고 살았는지. 우리는 항상 형님 다음이었어.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지원도 형님은 다 받았으면서 왜 우리가 받겠다 하니까 그렇게 승질이 나네? 뭐 캥기는 거라도 있나 보지? 캥겨? 내가 너희들한테 뭐가 그렇게 캥겨야 하는데.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솔직하게 나도 그래, 엄마 가진 재산 담은 놨다. 우리 가족 잘 살아보고 싶으니까 도움은 안 될까 싶어서.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게 뭐야? 대놓고 아픈 엄마 앞에서 돈을 내놓으라 그래?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첫째 됐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 그냥 놔둬라. 저러다가 말겠지. 저것 봐. 우리가 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를 냈으면서 형님이 한마디 한 거로는 왜 뭐라고 안 그래? 도대체 형님이랑 우리가 어디가 그렇게 달라서? 시동생들과 남편의 티격태격은 간호사가 와서 여기 병원입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고 경고하기 전까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잔뜩 굳어 있었지만 동서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아주 열심히 연설을 하는 시동생들 옆에서 남편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항상 큰형님 댁만 편애하셔. 하면서 꼴의 부부라고 서로 돕고 앉아 있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들에게 좋은 눈빛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모 눈으로 동서들을 보며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경고를 날렸죠. 하지만 동서들은 제 이런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전부 나가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면 그날 시어머니는 다시 쓰러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뭐 동서부부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급했을 수도 있겠죠. 동서네들은 말이죠. 사업한다며 온갖 사치를 다 부리면서 버는 족족 다 쓰는 게 제 눈에도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 동서들이었으니 아마 거의 20년 넘는 세월을 시어머니 모시면 됐지 언제까지 더 해야 우리가 유산 받나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따돌리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저 얼굴 한 번씩 비춰가며 용돈이나 쥐어드리면 알아서 유산 남겨주시겠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 시동생들이고 동서들이고 아주 병원의 발길을 뚝 끊더군요. 그 덕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병소발은 저와 남편이 거들어야 했죠. 늦은 나이에 간병을 독박으로 하니 조금 지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네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아픈 내가 빨리 죽어야 너희도 속이 시원할 텐데 괜히 이렇게 살아가지고 너희만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꿈에서 남편 놈이 얼른 오라 할 때 갔을 것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저번에 검사 받았던 결과도 나쁘지 않다면서요. 조금만 치료받고 나가시면 금방 또 건강하게 여기저기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놈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때까지 아파도 원인 하나 제대로 못 잡던 놈들인데.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아마 난 얼마 못 버틸 거야. 그래서 그런지 엊그제도 밤에 남편이 꿈에 나와서 애들 그만 괴롭히고 얼른 오라고 하더라. 아버님도 외로우셔서 자꾸 어머님 얼굴 보고 싶으니 그러셨겠죠. 정말 자식들 버리고 오라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자식들이 얼마나 어머님 오래 사셨으면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 마음은 숙연해졌습니다. 분명 남편이 의사한테 듣기로는 예후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 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무튼 급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게 됐던 터라 가지고 온 것들이 많지 않아 시댁에 시어머니 짐을 가지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죠. 이 동서라는 년들이 시댁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그 늙은 노인네가 분명히 이 집에 돈을 숨겨뒀을 텐데. 어디다 꽁꽁 숨겼길래 보이지도 않아. 괴팍한 노인네. 남편이라는 놈은 힘 좋은 자기가 와서 찾아보면 될 걸 꼭 이렇게 날 시키더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시집살이 20년을 넘게 했는데 재산 한 푼 못 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작은 형님 말처럼 예전부터 이 집을 들락거리면서 재산 있는 곳 조금씩 뒤로 돌렸어야 했어. 예전에는 여기 땅 문서도 보관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다 어디 갔담? 그러게, 그때 동생이 발견했을 때 내가 부동산이라도 어떻게 우리 앞으로 돌리자고 했잖아. 이러다가 형님네 부부한테만 재산 다 물려주시면 어떡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데. 우리도 괜히 뻐기지 말고 병원 좀 다닐 걸 그랬나? 그러니까요. 큰형님 모습 보셨어요? 아주 여우 같은 년이라니까요. 어머님 앞이라고 자기도 우리처럼 똑같이 재산 노리고 이 집에서 일했으면서 아주 가증이란 가증은 정말 꼴도 보기 싫었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저희가 없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옆에 딱 붙어있는 꼬라지. 들은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고 아쉬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도 모르는지 차마 제 입에도 담기 힘든 제 험담과 시어머니 험담을 하는데 듣다 못해 저는 둘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못 들라는 거야? 당장 그거 내려놓고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어. 그리고 뭐? 가증스러워? 그리고 늙은 노인네?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뭐? 여우 같은 년? 여기 여우가 누군데 그래? 처음엔 당황한 듯이 보였던 동서들이지만 이내 뻔뻔하게 팔짱을 딱 꼬더니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항상 저희 가르치듯이 말하세요? 저희도 다 알아요. 형님도 결국 아주버님이 시켜서 이 집에서 시집살이 했던 거 우리가 다 모를 줄 아세요? 다 같은 처제 왜 그렇게 혼자서 떳떳하게 구시는지 모르겠네. 그래,
나도 결국 이 집안 재산 노리긴 했다. 왜? 그래도 동서들처럼 사람 마음을 버린 적은 없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 어머님 지금 아픈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잘 보살펴드릴 생각은 안 하고. 뭐 돌봐드리면 그 마음이 변하기는 한데요. 저번에 큰형님 못 들으셨어요? 저희한테는 재산 한 푼도 주기 싫으시다 하잖아.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직접 찾아야지.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세요. 우리랑 엮이기 싫으면. 그러니까 동생 말 한 번 잘했어. 지금 형님은 받을 거 다 정해져 있다 싶으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수 있는 거지. 우리랑 같은 입장이면 뭐 자기가 뭐라도 될 것 같은가? 우리보다 없이 살던 주제에 욕심 없는 척은. 이러면서 계속해서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가족이고 뭐고 도둑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 하면서 소리를 쳤고 둘은 경찰 소리에 놀랐는지 그대로 꽁무니를 내빼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남편에게도 말했죠. 그게 말이야. 그땐 동생들도 있고 재수 씨들도 그랬어. 그게 말이야. 그땐 동생들도 있고 재수 씨들도 있어서 당신한테 못 말했는데 이상하다 생각했단 말이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아버지한테 엄마가 뭘 물려받았는지 뻔히 다 아는데. 오히려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했다며 일단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시어머니 잘 모시자더군요. 저는 이날 제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억척스러움으로 저를 괴롭힐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까지, 사람의 도리까지 저버린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3달을 못 넘기고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는데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수술을 하게 되셨고 결과가 좋지 않아 결국은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죠. 아마도 시어머니는 이런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살아생전 짐들과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돌아가셨던 터라 장례식장도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죠. 하지만 부끄러움은 저희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아니, 건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한 번에 가실 줄은. 이래서 사람들이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 줄 하나도 모른다 말하는 건가? 그보다 말이야, 여기 아들만 셋인 집안 아닌가? 어째 장남 한 명만 일이 덩그러니 있어 그래? 아이고,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슈. 이 집 아들들이 욕심에 눈 멀어서 엄마 돈 노리다가 의절당했다잖아. 예전부터 동생들이 부모님 돈을 그렇게 빌려서 사업을 했다는데 이제 돈 안 준다 했더니 그대로 아픈지 엄마 옆을 떠났다지 뭐야.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이 집 양반이 뭐 첩이라도 됐나? 자기 자식 아니었던 건 아니고? 큰일 날 소리를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이 제 엄마 버리고 간 거라니까. 쓰러진 날도 병원에서 대판 싸웠대. 왜 그 같은 동네 과일가게 딸 있잖아. 거기 딸이 간호사인데 자기 일하는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지 뭔가. 참나, 어떻게 자식이란 놈들이 그래? 아들 부자라고 예전부터 주변 부러우면 다 살더니. 아휴, 영감 죽고 난 뒤로 아예 집이 엉망진창이 된 모양이야. 아무래도 여자 혼자서 남자 3명 관리하긴 힘들었겠지. 거기에 덤으로 쥐들 짝까지 있었을 텐데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 시어머니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들은 저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이 빠진 자리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라 말 못하는 저희 입장이 갑갑했습니다. 거기에 부끄럽기도 했고요. 마치 들켜선 안 되는 치부를 들킨 것만 같아서 화를 내기는커녕 얼굴이 화텁하게 타오르기만 했죠. 그런데 뻔뻔하게도 시어머니 장례식장에도 해외여행이니 뭐니 찾아오지도 않았던 동서 내외들이 시어머니 유품 정리를 다 했을 즈음 되니까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유산을 내놓으라 하지 않겠어요? 엄마 돌아가셨다면서. 그래서 그 현금 300억 원 어떻게 됐는데? 그건 찾았어 형님? 설마 우리가 엄마 장례식장 안 갔다고 혼자 먹을 생각은 아니었지? 에이, 그래도 큰형님이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도 뭐 안 오고 싶어서 못 왔나? 비행기표가 마땅하지 않으니 못 온 거지. 어떻게 엄마가 유언장이라도 남겼어? 뭐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뭐 주신 것도 아니고 형제끼리 이제 똑같이 갈라 먹어야지. 이런 시동생들의 태도에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윽박질렀죠.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날에 헐레벌떡 늦게라도 찾아와도 잘하는 짓이라 말하지 못할 지경에 해외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실 때까지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인사들이니까요. 너희들은 제정신 박힌 녀석들은 맞냐? 너희 자식이 자기 부모님 장례식 날에 해외에서 논다고 가시는 날까지 곁을 안 지켜?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꼭 구레 자식이라 하는 걸 엄마 가시는 날까지 듣게 만드냐고. 하지만 시동생들은 남편의 말에도 그러거나 말거나 식으로 유산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큰형님은 맨날 그러더라. 뭐 엄마는 큰형님 혼자서만 모셨어? 우리도 할 도리 다 했다 이거야. 그런데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을 안 준다는데 뭐 어떡해. 우리도 그냥 우리 삶 알아서 찾아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될 줄 우리가 알았나 뭐?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유산 정리한다고 병원에서 불렀던 변호사가 도착했죠. 이상한 분위기에 조금 당황했나 싶었던 변호사는 도착과 함께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저희에게 보여줬는데 내용을 들은 저희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장 한번 보여드릴 테니 확인들 해보시죠. 아,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유언장은 장남에게 먼저 보여줬으면 싶다 하시더군요.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건네받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유언장을 보는 사람은 장남으로 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다더군요. 유언장의 첫 시작은 이랬습니다. 일단 내 못난 아집 때문에 고생했을 며느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전하마. 특히나 큰 며느리 시집와서 처음으로 제사 준비에 바깥일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수고스럽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둘째, 막내 너희도 그간 집안 대소사 같이 치르느라 수고했다. 시작은 저와 동서들에게 대한 사과였죠. 시집살이 너무 혹독하게 시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날 앞에 두니까 그간 내가 잃었던 게 다 부질없다는 게 느껴지더구나. 사실 그날 병원에서 말했던 300억 전부 거짓말이다. 내가 그런 재산이 어디 있어서 300억을 현금으로 뚝딱 만들어. 그때 너희들 태도 확실하게 알았다. 이 대목에서 동서들은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렇게 적혀있을 리 없다면서 이성을 잃었는지 개거품을 물면서 남편을 달달 볶았습니다. 아주버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건물 한 채랑 아버님한테 받은 것들 전부 다 아는데 재산이 왜 없어요? 그 건물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제가 뻔히 아는데. 그래요. 큰아주머님 혼자서 재산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번 그 유언장 보여줘봐요. 협박하듯이 유언장을 뺏으려고 했지만 남편과 동서들의 체격차가 있는데 당연히 뺏길 리 없었고요. 그래도 시동생들은 자기 엄마 유언이라고 이성은 가지고 듣더군요. 동서들처럼 안색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말이에요. 씩씩거리는 동서들이 조금 진정되자 남편은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말이 뜨끔했을 둘째, 막내. 너희들은 내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아서 물려줄 재산 하나 없으리라 생각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핏줄이라 너희가 걱정은 되니 일단 너희들 앞으로도 좀 남겨주마. 둘째 너한테는 상가 1층 물려주마. 막내 너한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남겨주고 나머지 것들은 처제한테 양보해라. 이 대목에서는 저와 남편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말이죠. 시어머니가 말했던 300억은 아니더라도 최소 20억 가치는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지방에 시아버님 살아계실 적 시어머니 앞으로 해놓으신 부동산이랑 작은 전원주택 하나였죠. 거기에 둘째, 막내 시동생에게 남긴 재산도 각 10억 정도의 가치는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상태가 정상적이었을 때 말이에요. 대충 삶에 밝은 사람들이었으니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은 지분을 받았다는 것쯤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낮게 떨리는 남편의 목소리 속 유언장의 마지막은 시어머니가 제게 남기는 말이었죠. 가는 길에 이런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랑 너희 시아버지 재산은 꼭 좀 챙겨주렴.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너한테 좋은 일 하나는 하고 가지 않니? 챙겨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 꼭 너희들끼리만 알아서 써라. 괜히 시댁 식구 돕겠다고 내가 준 것들 정리할 생각은 하지 말고.
마치 제 속마음을 쏙 읽은 듯한 내용이었죠. 사실 제가 성격이 그렇게 모질지 못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뭐 물려받을 재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늙은 시어머니 고생시키는 게 맘 편하지 않았기에 자초했던 것도 있었으니 말이에요. 동서들은 남편이 유언장을 다 읽자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남편의 손에 있던 유언장 뺏어서 토시 하나 틀릴 수 없다는 듯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뭐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시동생들도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시어머니 앞에 인사라도 드리라고 하고 그날 그렇게 정리가 잘 되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날로 이 문제는 잘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이라곤 생각도 못하고 말이에요. 하루는 우편물이 집으로 와 있길래 뭐지 싶어서 한번 쓱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봤던 것들은 공과금 정도였기에 뭐가 이렇게 더 와 있나 궁금했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소송이 걸렸다고 뭔가가 날라왔더군요. 저희가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깜짝 놀라 법원에서 날라온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날 그렇게 쉽게 물러날 인사들이 아니죠. 소송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남편의 시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처음으로 유류분 제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좀 악법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죽은 고인의 뜻이 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겠다 해도 결국은 자식들끼리는 n분의 1로 갈라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둘이 다 했다고 10억이나 더 챙기려고 해? 어림도 없지. 같은 형제 사이에 당연히 비슷하게 나눠야지. 어디서 더 해먹으려 들어? 장남이면 다야? 그 고작 몇 년 더 일찍 태어났다고? 작은 형님 말이 맞아. 살아생전에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그 잠시 얼굴 좀 못 봤다고 이러는 엄마가 부모야? 어림도 없지. 법정 앞에서 공평하게 계산하자고. 시동생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거라면서 법정에서 알아서 다 판단해 주실 거라며 남편에게 뻔뻔하게 나왔죠. 그러나 남편은 이 둘의 행동에 생각보다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유류분 제도로 인해서 저희에게 떨어졌던 땅 일부는 시동생들과 나눠 먹어야 했죠. 땅을 나눠 가지게 된 둘은 아주 좋다고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난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대문을 쾅쾅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형, 이거 다시 도로 가져가. 어떻게 동생한테 빚만 잔뜩 있는 땅을 넘길 수 있어? 이건 사기야.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가족 사이에 사기가 어딨어. 분명 너도 그 부동산 등기하고 다 확인하고 가져간 땅 아니야?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사기라는 건지. 너희들 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지금부터 너희 그 욕심 가득한 얼굴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본인은 멀쩡한 땅을 가졌으니 그렇겠지. 그리고 형은 알고 있었지? 엄마가 그 상가 건물을 대출받아서 병원비랑 이것저것 해결하셨다며. 형은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것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있었던 거지? 그때 유언장 읽을 때부터 너무 조용하다 했어.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해? 너 어린애야? 상속받겠다 말하기 전에 미리 다 알아보고 했어야지. 엄마 그렇게 누워 계실 때는 찾아오지도 않더니 마지막 가시는 길도 외롭게 했으면서 뭐가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형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돌아가신 엄마가 중요해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더 중요해? 전류는 하늘도 안 버린다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거 정리 좀 하게 도와줘. 어? 지금 사업도 잘 안 풀리는데 이것까지라면 우리 정말 파산이라고. 맞아요. 이들이 받은 건물과 땅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저당을 잡고 돈으로 바꾼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동선호에 몰래 살아생전 저에게 먼저 증여해 주신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이 상황까지 모두 앞서 보신 것 같았어요. 원래도 현명한 사람이었으니 아마 유언장을 가져오신 변호사님과 충분한 이야기 끝에 결정을 내린 사안이었겠죠. 그러게 애전에게 미리 좀 효도를 하지 그랬어.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 그 돈 찾을 생각이나 했다면서.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전륜을 저버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지금 우리가 빚더미 안게 생겼는데 지금 형님이란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야? 제발 우리 좀 도와주라. 형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알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우리 사업 요즘 막혀가지고 사정도 안 좋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덩까지 씌우면 어떡해. 아무리 엄마가 그랬다고 하지만 큰형님은 말려 했던 거 아니야?
내가 왜? 야,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 고인이 그렇게 가시는 마지막 길 앞에서 너희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가족인지. 내가 봤을 때 너희는 가족이 아니라 짐승이야, 짐승. 너희랑 우린 절대 같은 가족 아니니까 2번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정말 연을 끊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이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니까 시동생들은 동서들에게 눈짓하면서 저를 꼬셔보란 듯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물론 아무리 마음 약한 저라도 이번만큼은 남편의 의도에 따르기로 결심했죠. 유언장으로 남긴 시어머니 말씀도 있고 말이에요. 형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요, 그죠? 저희 사이가 이렇게 끝날 사이는 아니잖아요. 어머님 밑에서 셋이서 얼마나 끈끈하게 지냈어요. 이번은 저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 테니까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주버님 좀 말려주세요. 이번에 저희 빚까지 더하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죽어요. 마음 약한 큰형님이시니 저희 이렇게 못 살게 굴진 않으실 거죠? 저희 내치지 않으실 거잖아요. 내가 왜? 어머님이 그렇게 당신들을 회유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그래 300억이란 소리에 눈 돌아가서 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렇게 용서를 빌기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적 빈소라도 지키고 있었어야지. 천륜을 끄는 사람들은 어머님이랑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야.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경험이었죠. 지인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카더라 내용으로 듣던 일이 정말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동서들은 뒤늦게 반성이라도 했는지 시동생들과 함께 어머님 아버님 모신 봉안당에 매년 인사라도 간다 하긴 하는데 글쎄요, 하늘에 계신 두 양반들이 용서를 해줄까 싶네요. 저희 같은 상황 말고도 다양한 다툼으로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하나라도 내가 더 먹어야 한다는 마음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결과는 둘째치고 싸우기 시작하면 천륜이 끊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생 마지막에는 결국 가족들만 옆에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고 오늘도 모든 청취자들이 아무런 사고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